자, 이제 기초회계 원리 이어서 갑니다. 기초회계 원리 중에 1-3 회계상거래라고 돼 있죠. 이것도 회계 공부 이제 이론 강의 시작하면 첫째 주에 배우는 내용이에요. 근데 회차 보세요. 20회부터 계속 써드리는 건데 대충 봐도 거의 매 시험 나오죠. 그러니까 지금 단어 파트를 오늘 지금 준비한 파트가 완전 기초회계 원리 첫째 주에 배우는 거 위주로 먼저 하고 있고, 그리고 이제 뒤로 넘어가면 금융자산 그리고 재고자산에서 우리 교재로 치면 맨 앞부분에 한 20% 정도 거기에 해당되는 내용들만 지금 놓은 건데, 나오는 회차들 보시면 뭐 거의 거짓말 좀 못해서 매 회차 몇 문제씩은 있습니다. 자, 그래서 결론은 기본만 충실히 되면은 충분히 과락은 면하고도 남는다. 우리 목표가 과락 면하기는 아니랬죠. 오늘의 목표는 그래서 어떤 형태로 문제가 나오고 어떤 범위에서 나오는지 그런 것만 가지고 한번 분석을 해보자 이거죠. 그다음에 회계상 거래, 중요한 건 그냥 거래가 아니라 회계상 거래. 그러니까 그냥 거래, 우리가 이제 사업한다, 우리 주변에 이런 가게들 이런 거 생각하면은 뭐 물건을 갖다 달라 주문하는 거, 아니면 종업원 채용하고 알바생 모집하고 이런 것도 다 거래예요. 사실은 기업의 경영활동, 우리 조그만한 주변의 가게들 생각하셔도 됩니다. 그런 모든 것이 거래인데, 우리 회계에서는 그냥 일상적 거래가 아니라 회계상 거래는 상품을 사고 팔고 돈을 주고받고 결과적으로 기업의 자산, 부채, 자본의 증감, 변화를 일으키는 모든 사항이 거래다. 그러고 보니까 또 이런 말 또 나왔네. 자산, 부채, 자본 또 나왔죠. 그러니까 우리 회계 배우자마자 제일 먼저 배우는 말이 자산, 부채, 자본, 수익, 비용 이거거든요. 근데 그런 내용들이 계속 시험에 나온다는 거죠. 그러니까 말 그대로 진짜 기초만 알아도 과락은 면한다. 그래서 우리 지난번에 과락이 뭐 회계가 60% 나와서 걱정들이 많죠. 근데 이런 거 할 필요 없다는 얘기예요. 고민하지 마시고 그냥 열심히 하시고, 그리고 기본적인 내용 강의를 통해서 일단 용어 배운 다음에 복습, 이것만 반복하면 충분히 되고도 남는다 이거죠. 그 다음 거래입할 요소가 있어요. 우리 회계 원리랬죠. 우리 과목명에 회계 원리자가 들어가 있잖아요. 원리가. 근데 그 원리가 바로 이겁니다. 거래입할 요소. 그리고 왜까지 따지면 복잡하니까 수백 년 동안 그렇게 해왔다. 그래서 자산이 증가할 때는 차변, 감소할 때는 대변. 부채의 증가는 대변, 감소는 차변. 자본 증가 대변, 감소 차변. 비용 발생, 수익 발생. 비용 발생은 차변, 수익 발생은 대변. 그리고 회계 배우자마자 제일 먼저 배우는 게, 오늘은 안 했지만 재무상태표 할 때 자산은 차변이고 부채와 자본은 대변이다. 그 다음 손익계산서 할 때 비용은 차변이고 수익은 대변이다. 그것부터 배우거든요. 그러니까 이건 진짜 회계 첫 주. 그러니까 나중에 이론 강의 들으시면 첫째 주, 둘째 주 완전 생기초 때 배우는 게 이거거든요. 그러니까 이런 정도만 좀 이제 소화해 놓으셨다라고 전제하고, 자, 오늘은 뭐 안 했지만 이게 안 한 건지 한 건지 모르겠어요. 오늘은 이제 나중에 시험에 나오는 문제들 중에 요런 파트에 해당되는 걸 보여드리는 겁니다. 맛배기. 거꾸로 갔네. 다시요. 이 문제 보시죠.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거. 회계상 거래에 해당되지 않는 거. 22회인데 이게 회계상 거래냐 아니냐 분석하는 거. 답이 몇 번이냐는 중요하지 않아요. 오늘은 뭐 문제풀이가 중요한 게 아니라 이런 문제가 나오는구나. 그럼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게 지금 우리 기초회계 원리 파트 정리하면 풀 수 있는 문제구나. 그런 걸 체크하자고요. 자, 그런 걸. 그 다음 문제 보시죠. 이것도 뭐래요? 이번 시험이네? 올해 시험이네요. 회계상 거래 중 비용이 발생하고 동시에 부채가 증가하는 거래가 뭔지를 찾는 거예요. 역시 답이 뭔가를 떠나서 거래입할 요소 중에 비용 발생과 부채 증가가 동시에 일어나는 걸 찾는 겁니다. 그럼 이것도 회계 공부가 어느 조금만 됐다고 생각하면 뭐 토지 처분하고 받지 못한 대금 할 때 머릿속에 미수금이 떠오르고, 미수금은 자산이에요. 물어본 건 부채거든요. 탈락. 볼 것도 없어요. 그냥 탈락. 그 다음에 자사 컴퓨터가 소실되었다. 재해손실. 컴퓨터는 비품이라는 자산이죠. 물어본 거 부채잖아요. 탈락. 공부를 조금 했다는 전제예요. 그럼 이렇게 돼요. 그 다음에 임차료를 지급하지 않았다 할 때 임차료가 비용이고 지급하지 않았으니까 미지급이 떠오릅니다. 미지급금, 미지급 비용. 부채인데? 그럼 이게 답이네. 이런 식으로 공부가 조금만 돼 있으면 이런 문제 그냥 찾을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런 문제가 아마 20개, 30개 나오진 않아요. 지금 요 파트에서 한두 개. 이런 식이죠. 답은 이미 나왔고 나머지는 나중에 이 자료를 그냥 두셨다가 나중에 이론을 한 바퀴 이상 돌리고 나서 보시면 뭔지 보일 겁니다. 빛이 보일 겁니다. 자, 다음 이것도 똑같아요.
자본을 증가시키는 거래가 뭐 있냐? 자본에 해당되는 게 뭐 있냐요? 그 중에 자본이 증가되는 거. 자본이 증가되는 거. 근데 여기서 여기 주식 배당도 자본이고 자기 주식도 자본이고 나머지는 모르겠고, 근데 이런 거 1번은 수익이고 이럴 때 자본이 증가되는 원인, 아까 왜 자산부채 자본 수익 비용 할 때 자본이 증가되는 원인 중에 수익이 있거든요. 근데 그런 공부가 되어 있으면 사실 수익 찾는 거예요. 결론은 답은 어렵지 않거든요. 수익 찾는 거. 근데 이거는 공부가 좀 됐을 때, 그러니까 1회독 이상을 했어야 이 내용이 이해됩니다. 오늘의 포인트는 그게 아니라 자본이 증가되는 거래, 즉 거래의 판료소에서 자본이 증가되는 거, 자본이 감소되는 걸 찾는 겁니다. 뭐 이게 어려운 내용이 아니거든요. 물론 문제도 짧죠. 근데 뒤로 가면 아마 길은 거 보일 겁니다. 모든 시험이 그렇지만 난이도가 이렇게 상중하가 있다고 치면 상중하 이런 거죠. 이렇게 나오냐 이렇게 나오냐 이런 게 문제인 거죠. 상이 요만큼 나오고 하도 요만큼 나오고 이러면은 중위권 문제가 엄청 많은 거고, 난이도가 상, 중, 하 이렇게 나오면 하위권이 많으니까 적어도 과락은 면하겠지. 근데 우리 회계원리가 보통 이래요. 난이도 상중하. 물론 난이도라는 게 사람마다 달라서 참 애매하지만 제 기준에 보면은 상중하가 이렇습니다. 그러니까 상위권 문제가 1, 20%, 그리고 완전 답 손들고 있는 거 이런 것들도 1, 20%, 한 1, 20% 돼요. 그럼 나머지가 다 사실은 기본적으로 아주 쉽지도 않고 엄청 어렵지도 않고 이렇게 애매한 거죠. 애매한 거죠. 그러니까 대부분 회계 어렵대지, 합격률은 뭐 10%대밖에 안 나오지 이러니까 처음부터 그냥 과락만 면하자. 목표 설정이 잘못된 거라고 했죠. 아까 과락만 면하자 이러면 과락 못 면합니다. 그리고 또 이런 분이 있었죠. 우리 회계원리 중에 아직 이거는 OT 시간에 했는데 재무회계라는 게 있고, 오늘은 이 부분만 합니다. 그리고 원가관리회계가 있어요. 원가관리회계가 20% 나오거든요. 8문제 나옵니다. 고정돼 있어요. 고정 8문제. 근데 어떤 분들이 이래, 원가 포기하고, 원가 어렵다니까 포기하고 재무회계만 많이 맞춰라 이런 얘기예요. 이것도 스스로 망하는 길이에요. 스스로 망하는 길입니다. 아니 8문제가 고정적으로 나오는데, 물론 8문제 다 맞추는 건 힘들어요. 근데 한두 개는 놓치더라도 대여섯 개 맞추는 건 어렵지 않거든요. 근데 왜 처음부터 자꾸 망하는 길을 가는지, 그게 문제입니다. 뭐 오늘 이 얘기는 뺍시다. 오늘. 자, 다시 결국은 이 문제도 답이 뭐냐가 중요한 게 아니고 거래 중에 자본 증가되는 걸 찾아라 이거죠. 그러니까 최소한의 기본 개념만 알면 이런 문제도 그냥 맞추는 거고. 자, 이제 기초회계원리의 마지막 파트 시산표. 이건 23회밖에 안 나왔으니까 에이 별로 안 나오네 싶지만 중요한 겁니다. 시산표가 뭐냐? 거래에 대한 분계. 아까 제가 오로지 회계에서만 하는 게 분계와 총계정원장 기입인데 다른 말로 하면 전기거든요. 그 분계와 전기가 정확하게 이루어졌는지 검증하는 표다. 그래서 왜 자산이 차변이고 부채와 자본 대변이고 수익 대변이고 비용 차변이다. 그랬을 때 차변합계와 대변합계는 무조건 일치한다. 그걸 확인하는 게 시산표인데, 이것도 우리 시험에 은근 잘 나옵니다. 은근 잘 나옵니다. 그중에 여기가 자산하고 부채는 기말인데, 자본이 기초인 점이 중요한 포인트 중에 하나입니다. 그리고 여기 수익과 비용의 차익이 단기 순손익이에요. 이런 건데, 이거 오늘 이걸 원리를 설명하고 이러면 못 가죠. 끝까지. 일단 끝까지 들어보세요. 기초회계원리만 계속 하는 게 아니니까. 일단 금융자산하고 재고자산까지 보여드릴 거니까. 그 다음 이거 시산표에서 발견할 수 없는 오류도 우리 시험에 종종 나옵니다. 시산표가 뭐라고 그랬냐면 아까 차대변이 일치하는 거, 차대변이 일치하는지 확인하는 거잖아요. 자, 근데 발견할 수 없는 오류가 있대. 예를 들어 중복되거나 누락되는 거. 차변과 대변이 중복되거나 누락이 되어도 차대변 합계는 똑같을 거 아니냐 하는 게 이해대변 이런 거 외울 필요가 없어요. 근데 여기도 1, 2, 3, 4, 5, 6이 있으니까 어떤 분들은 열심히 외워. 막 외워. 근데 이거 하나도 외울 필요가 없는 겁니다. 본질이 뭐냐? 시산표를 왜 작성하는지만 이해를 한다면, 시산표의 근본적인 목적은 차대변이 맞냐 안 맞냐 확인하는 거거든요. 근데 이런 거 읽고 나서 외우는 게 아니라 읽었을 때 그래 대차를 반대로 분계, 반대로 적어도 합계가 맞는지 안 맞는지를 이해를 한다면 이거 외울 필요가 하나도 없는 겁니다. 근데 공부의 방향이 그러니까 잘못되면 쓸데없는 걸 외우고 있고, 아까 공식도 막 외우는데 사실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 T계정 구조에 이제 집어넣는 연습을 몇 번만 해두면 그런 문제는 그냥 거저먹기에 가까운 겁니다. 그래서 공부 방향이 중요해요.
네, 그건 뭐 강의 이제 앞으로 이론 강의, 문제풀이 강의 하면서 계속 말씀드릴 거고, 오늘은 문제 유형 보면서 이런 식으로 출제가 계속 되는구나 확인하시고. 자 보세요. 23회 시산표 차변 금액보다 대변 금액이 크대요. 차변보다 대변이 더 크대. 여기에 해당되는 게 뭐냐 이거예요. 어쩌고 저쩌고 막 써있죠. 이 문제 답이 뭘 떠나서 시산표에 대한 내용이 이렇게 나오는구나. 시산표는 회계원리 한 대여섯 시간 배워야 나옵니다. 완전 이제 초보라고 가정했을 때 대여섯 시간 정도 배우면 그때 시산표 나와. 그럼 그런 거 배우고 나서 보면은 이런 거 풀 수 있다는 얘기죠. 물론 이런 내용 중에 일부가 그래서 회계원리를 적어도 한 달 정도는 배워야 알 수 있는, 예를 들어 이런 거 토지 처분 이런 거에 대해서 한 달 정도 지나면 회계 처리를 배우니까. 근데 지금은 모를 수도 있죠. 완전 생 초보자라면. 오늘 제가 애매한 게 진짜 초보자도 있고 공부를 조금이라도 해본 사람이 있고 그러니까 애매한 거죠. 그죠? 오늘은 그러려니 하고 유형만 분석하세요. 유형. 오늘 하고자 하는 얘기. 오늘 이 시간의 취지는 난이도에 상관없이 합격률이 10% 나와도 나는 붙자. 그리고 최소한 꽈락은 면하자. 최소한의 공부만 해도 꽈락은 면할 수 있다. 오늘의 취지 넘어갑니다. 이것도 똑같아요. 이것도 시산표죠. 수정전 얘기는 나중에 하고 일단 시산표에 대한 설명이에요. 시산표도 완전 생 초보 원리에 해당되는 문제입니다. 뭐 어려운 얘기는 아니에요. 이것도 조금만 공부하시면 금방 나올 수 있고, 그 다음에 여기도 좀 복잡해졌죠. 20회 나왔던 건데 여기 보험료가 어쩌고 저쩌고 돼 있고요. 뭐 기말 수정분계가 돼 있고, 수정전 시산표라는 게 있고, 재무상태표는 기말이에요. 이건 수정 전이고 재무상태표는 수정 후거든요. 수정 후예요. 그리고 선급보험료 금액으로 가능한 것은 그랬는데, 사실 이 문제가 뭔지도 모르는 사람이 있을 거예요. 뭔 얘기하는겨? 그 다음 수정분계 보니까 보험료, 선급보험료 돼 있네. 이때 이거는 적어도 교재로는 대부분 회계원리 교재가 이 부분이 책의 맨 앞부분에 있어요. 근데 저는 강의할 때 이거를 한 3분의 2쯤 진행하고 강의를 하거든요. 나중에. 그래서 수정분계를 저는 나중에 강의를 하고, 어떤 분들은 맨 앞쪽에 강의를 해요. 저는 나중에 합니다. 쉬운 거 아니니까. 근데 어느 정도 이제 이론 한 바퀴 이상 돌았다고 치면 선급보험료가 대변에 있었다. 그럼 원래는 수정전에 차변에 선급보험료가 있었던 거예요. 선급보험료가 차변에 있었고 지금 결산 때 대변에 가서 없어진 거예요. 근데 물어본 게 이거거든요. 수정전과 수정 후에 선급보험료가 얼마냐. 그럼 결론적으로 선급보험료가 차변에 있다가 대변에 갔으니까 감소했다는 얘기다. 얼마가? 300원이. 그럼 수정 전보다 수정 후 금액이 300원이 줄어든 겁니다. 그럼 바꿔 말하면 이쪽이 커야 돼. 근데 1,300원에서 1,500원 늘었잖아요. 탈락. 2,000원에서 1,700원으로 300원 줄었죠. 이게 답이에요. 뭔지는 모르지만 조금만 공부가 돼 있다면 수정 전보다 수정 후 금액이 줄었구나. 줄어야 돼요. 나머지는 늘었잖아요. 증가했으니까 이것도 탈락. 얘도 증가했으니까 탈락. 얘는 감소했지만 감소가 500원이니까 탈락. 300원 감소한 게 답이에요. 뭔지는 모르지만 알고 보면 정말 간단한 거. 근데 어떤 사람은 이 문제가 뭔지를 몰라요. 그게 문제죠. 그죠? 그러니까 제대로 안 배우면 모르는 거죠. 근데 바꿔 말하면 조금만 결산 수정분계라는 걸 조금만 제대로 공부하면 솔직히 이런 문제는 거의 300원이라는 숫자만 봐도 300원 차이 나는 것만 답을 찾으면 돼요. 300원 차이 나는 게 요거 두 개죠. 요 두 개인데 하나는 늘었고 하나는 줄었다. 그럼 답은 그냥 나오는 거예요. 사실 알고 보면. 근데 뭔지를 모르니까 못 푸는 거지. 자, 이것도 시산표 어쩌고 저쩌고죠. 시산표 개정단액이 존재할 때 다음 연도로 2월 다음 연도로 넘어가는 과목이 뭐냐. 이것도 완전 생기초. 이게 회계원리 배우면 제 강의 기준하면은 한 6강, 6강, 7강 정도에 이걸 배워요. 그럼 그 완전 생기초로 가지고도 이 문제를 그냥 답을 거저먹기 찾을 수 있죠. 자, 여기까지가 말 그대로 완전 생기초. 답이 중요한 건 아니에요. 문제를 보여드리는 겁니다. 나중에 아까 말씀드린 대로 이론을 한 바퀴쯤 돌리고 나서 이걸 한번 보세요. 이제 그러면 제가 뭔 얘기를 하는지 아마 보일 겁니다. 자, 이제 두 번째 파트로 넘어갑니다. 금융자산. 여기는 보시다시피 여기도 거짓말 좀 못하면 매년 나옵니다. 자, 여기서 금융상품이라는 정의를 잘 보세요. 거래 당사자 한쪽 일방 한쪽에게는 금융자산을 발생시키고 동시에 다른 쪽에게는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을 발생시키는 모든 계약이다. 즉 계약에 의해서 보세요. 한번 예를 들어서 가장 쉬운 게 만약에 어떤 회사든 이거 재무상태표 현금이 자산으로 차변에 존재하고요.
그 다음 돈 빌려준 대여금과 차입금 생각해 볼까요? 대여금과 차입금. 돈을 빌려준 사람이 있으면 돈을 빌린 사람이 있죠. 계약에 의해서 대여금과 차입금. 그리고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매출채권과 매입채무. 그리고 주식을 발행하면 자본이 발생합니다. 이건 회계원리 이론 한 바퀴 이상 돌렸다고 생각하고 자본이 발생하고 그 다음 사채를 발행하면 사채라는 부채가 발생합니다. 근데 그 사채를 취득한 사람은 투자채권, 투자자산이에요. 투자채권이라는 과목은 없는데 의미만 이해하시면 되고 주식을 취득한 사람은 투자지분증권, 투자주식입니다. 그래서 쌍방 계약에 의해서 이 회사와 이 회사 계약에 의해서 금전대차, 거래, 매출채권, 매입채무, 주식이나 사채를 발행하고 취득하고 이런 거에 발생하는데 그중에 이쪽에서는 자산이 되고 한쪽에서는 자산이 되고 다른 쪽에서는 부채나 자본이 되는 이런 모든 계약. 그리고 여기서 돈을 빌렸잖아요. 언젠가는 갚아야 돼. 언젠가는 갚을 때 뭘로 갚냐? 현금 등의 금융자산으로 갚을 겁니다. 그래서 정의를 다시 보시면 어느 한쪽에는 금융자산 또 어느 한쪽에 다른 쪽에는 금융부채나 지분상품이 발생되는 건데 제가 지금 뭐 자세히는 안 했고 대충 했고요. 그 다음 여기 보시면 여러분 그 프린트에 금융자산 보시면 현금이나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이게 이겁니다. 이 현금이나 다른 기업의 지분상품 이런 거 그 다음 두 번째 했고 세 번째가 거래 상대방에게서 현금 등 금융자산을 받을 계약상 권리입니다. 이런 거 대여금이나 매출채권 이런 것들은 상대방으로부터 현금 등으로 받아야 되죠. 받아낼 돈 채권입니다. 결론은 다 이거 얘기하는 거거든요. 이 정의 나중에 교재 가면 다 써 있고요. 그 다음 금융부채 현금 등 금융자산을 인도하기로 한 의무 이거 차입금이나 매입채무 사채 같은 건 돈으로 갚아야 되죠. 나중에 돈으로 갚아야 되는 것들 현금 등의 금융자산으로 갚아야 돼요. 이 정의를 나중에 조금 공부하시고 자산에서 부채를 뺀 나머지 잔여 지분이 자본입니다. 지분상품이라고 말이 좀 어려워졌지만 자 이런 것도 이제 회계원리 교재로 따지면 완전 생기초원리 지나가자마자 이걸 배워요. 그러니까 사실 한 달도 안 돼서 이거 다 배워요. 오늘은 그냥 대충 보고 넘어가지만 한 달도 안 돼서 이런 걸 배웁니다. 근데 이런 것들이 이제 문제 나올 때는 문제 보세요. 문제를 보세요. 금융자산에 해당하지 않는 것은 물론 이런 문제가 시험에 40개 중에 한 10개씩 나오면 좋겠지만 한두 개 이런 거. 근데 한두 개가 지금 파트가 달라졌잖아요. 아까 기초회계원리도 최소한 한두 개는 나와요. 또 지금 이런 금융자산 파트도 최소한 한두 개 나옵니다. 이런 식으로 각 파트별로 진짜 최소한의 공부로 맞출 수 있는 것들이 쭉 나오면 합치면 아까 꽈락이 16개잖아요. 그죠? 4, 4, 16, 16개인데 16개 중에 진짜 이런 정도 문제가 최소한 대여섯 개 나오고요. 그리고 요거보다는 조금 복잡하지만 역시 기본만은 맞출 수 있는 게 10개 이상 나와요. 그러니까 진짜 어떻게 해도 꽈락은 안 나옵니다. 공부를 제대로 우리가 이론하고 우리 과정이 기본 강의 문제풀이 막 이어지잖아요. 이런 걸 쭉 소화하신 분들은 꽈락이 나올 수가 없어요. 근데 처음부터 너는 떠들어라. 나는 꽈락만 면하면 돼. 그리고 나는 원가 안 할 거야. 이런 분들 계시다니까 많다니까요. 심지어 제가 인터넷 찾아보다 보면 어떤 교수도 그래. 원가 회계 어려우면 하지 마세요 그래. 떨어지란 얘기지. 꽈락 맞아라 이 얘기죠. 저는 미리부터 제껴놓는 건 무조건 반대입니다. 그게 예를 들어서 진짜 시험 한 달 남고 아까 말씀드렸던 한 달 남았는데 나는 원가는 죽어도 안 돼. 막 그런 사람이 있을 수도 있어요. 뭐 그럼 그때 가서 제끼더라도 지금은 해야죠. 자 이거 답을 떠나서 중요한 게 이거죠. 그 다음 문제 보세요. 또 그 다음 문제 뭐라고 돼 있어요? 문제가 똑같아요. 지문은 달라졌죠. 그죠? 1, 2, 3, 4, 5는 달라졌지만 문제가 똑같아요. 금융자산. 그 다음 문제. 이번에는 금융부채. 근데 나중에 보면 답이 똑같아요. 지금은 아직 그건 안 보이지만 조금 지나서 보시면 답이 다 똑같아요. 물어보는 게 답이 선급금 아니면 선수금 그쪽이에요. 계속. 선급 선수. 이 선수거든요. 왜 그런지 오늘은 설명 안 합니다. 근데 선급 선수 이거 기본이에요. 그러니까 진짜 조금만 공부하면 그냥 이런 건 나중에 시험 보러 왔을 때 그냥 답이 보여요. 답이. 다만 이런 걸 요즘은 이거 글로만 써 있는 걸 말문제라고 하죠. 아까 말씀드린 대로 말문제, 이론 문제
이론 문제는 30%, 그리고 금액을 계산하는 계산 문제가 70%라서 이게 문제죠. 이렇게 말로 돼 있는 건 30%, 4, 30, 12문제. 나머지는 다 숫자 계산이에요. 아까 말씀드린 대로. 근데 숫자 계산도 진짜 복잡한 문제, 정말 복잡한 문제는 한 20%. 솔직히 나머지는 조금만 진도를 진행하면서 이제 우리 회계 처리는 과정이라고 있어요. 그 과정을 조금만 연습하면 충분히. 그리고 저는 지금도 계산기를 진짜 웬만하면 안 써요. 근데 지난 시험 아까 말씀드린 대로 39만 1천 얼마, 39만 2천 얼마 이렇게 나온 게 이번에 나왔다 그랬죠. 근데 그런 문제는 계산기 없으면 못 풀지만 나머지 웬만한 거 솔직히 계산기 없어도 풉니다. 일단 떠나서 금융부채 물어봤죠. 다음 문제 또 똑같죠. 회차는 달라져도 문제는 똑같고 1, 2, 3, 4는 달라졌죠. 그 다음 문제 이것도 보세요. 미래 현금을 수취할 계약상 권리에 해당되는 금융자산, 또 여기에 해당되는 의무에 해당되는 금융부채로 옳지 않은 거. 조금 길어졌지만 내용은 똑같아요. 또 그리고 신기하게도 답은 똑같아요. 선급선수. 조금만 공부하면. 물론 오늘 처음 하시는 분들은 아직 하나도 모르겠죠. 그죠? 그래도 일단 들어두시라고 그랬죠. 그래도 그냥 중국 영화 좀 보는구나 생각하고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전혀 모르는 영화를 본다고 생각하시고, 제가 예술 감각이 없어요. 예술 영화를 되게 싫어하는데 아주 고급 예술 영화를 본다 생각하고 그냥 들어보세요. 그냥 그랬다가 요거를 버리지 말고 이론 한 바퀴 좀 돌리고 나서 보시면 뭔 얘기하는지 그냥 보일 겁니다. 그러면 진짜 죽었다 깨어나도 회계는 꽈락 안 나와요. 나중에 보세요. 자, 일단 넘어갈게요. 그 다음 이것도요. 좀 복잡해 보이지만 금융부채를 물어봤고 여기서 숫자만 빼면 아까랑 똑같은 거 아니에요? 이 숫자 빼면 아까 이런 거 물어봤잖아요. 왜? 그죠? 여기서 선수금 이런 게 금융부채가 아니거든요. 아닌 걸 빼면 되거든. 그러니까 어쨌든 숫자를 빼면은 아까 했던 문제랑 같은 거예요. 솔직히 이거 답을 떠나서 금융자산, 금융부채 이런 문제만 지금 몇 개째 나오는 거죠? 지금 계속 이제 금융자산, 금융부채만 계속 나오는 겁니다. 자, 넘어갈게요. 자, 그 다음 이것도 보세요. 이것도 책으로 따지면 교재 맨 앞부분, 그러니까 한 2주차 정도에 배우는 현금 및 현금성 자산 20회부터 25회까지 쭉 나왔죠. 그죠? 26회는 안 나왔네. 그럼 바꿔 말하면 다음 시험에 나올 수도 있겠죠. 자, 이건 어쨌든 어려운 게 아니란 얘기예요. 최소한 1회독 정도만 할 수 있는 현금, 통화와 통화 대용 증권, 돈 대신 쓸 수 있는 증권. 그래서 무슨 수표 막 이런 거, 무슨 환 막 이런 것들. 그리고 당좌예금도 있고 보통예금도 있고, 이때 당좌예금에서 주의할 점은 당좌차월은 당좌예금의 차감 항목이 아니라 단기 차입금이라는 부채로 처리해라. 이런 거. 그리고 현금성 자산의 정의. 큰 거래 비용 없이 현금으로 전환이 용이하고 이자율 변동에 따른 가치 변할 위험이 적고, 그리고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인데, 자, 저도 이제 아까 말씀드린 대로 요즘 생각하면 생각을 막 하는 게 아니라 검색. 아마 저랑 비슷한 나이가 있는 분들 아실 거예요. 사람 딱 마주쳤을 때 이름이 생각 안 나고, 그죠? 드라마 보다가 저 배우가 하는데 저 사람 이름이 뭐지? 지금 생각이 안 나요. 그죠? 나이 들으면 그게 되죠. 근데 공부도 이렇게 돼. 공부도 귀찮음이 자꾸 돼. 나중에 여기서 보세요. 다른 것 빼고 여기서 보면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 이내잖아요. 근데 처음에는 그냥 이거 자세히 봐. 근데 어느 정도 공부하다 보면 수험생들이 귀찮은 짐이 생겨. 그럼 뭐만 외우냐? 이것만 외워요. 앞에 요건 빼먹어. 요것만 외우고 요건 빼먹어요. 근데 나중에 시험 문제에서 요거를 판단해야 돼요. 이게 뭔 얘기인지는 나중에 또 더 할게요. 취득 당시와 결산 시 이런 말은 분명히 다르죠. 취득 당시냐, 취득 당시 3개월 이내냐, 아니면 결산 시부터 3개월 이내냐, 다른 말이잖아요. 그런데 우리 학생들은 이거만 외우는 거죠. 귀찮아지니까. 굳이 이 얘기를 자꾸 신경 안 써. 근데 시험에 나올 때는 이걸 신경 써야 되거든. 그게 이런 식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하나씩 이제 디테일이 떨어지니까 하나씩 놓치는 거죠. 어쨌든 이 부분에 대해서는 더 진행하면서 또 설명을 드릴 거고요. 오늘은 어떤 문제, 이 부분에서 어떤 문제들이 나오는구나. 또 이런 문제가 나왔을 때 이런 것만 맞춘다면, 이런 정도만 맞춘다면 충분히 과락을 면할 수도 있겠구나라는 그 방향, 그걸 보세요. 한번 넘어가 볼게요. 자, 이 문제도 답을 떠나서, 자, 보세요. 재무상태표에 표시된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얼마라고 써 있고요. 그 중에 당좌예금, 여기 가로쳐, 어디 갔니? 가로쳐 있어. 요걸 찾으래요.
그럼 이런 것들 중에 중요한 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인 거와 아닌 걸 구분한 다음에 합계가 4,000원이다. 그럼 4,000원에서 나머지를 빼면 이 금액이 나올 거 아니에요. 자, 이 문제도 역시 답이 중요한 게 아니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은 회계원리 공부 시작해서 거의 1, 2주 만에 한 2주차 정도에 배우는 내용인데 그것만 제대로 공부하면 이런 문제는 그냥 맞춘다. 자, 그 다음 이 문제도 똑같죠. 물어본 게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고 자료가 8개가 있어. 그럼 이 중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 아닌 걸 쳐내면 되는 거예요. 계산 문제지만 이거 계산이 중요한가요? 아니면 현금 및 현금성 자산에 어떤 것들이 있는지 개념이 중요한가요? 뻔한 얘기죠. 계산이 중요한 거 아니죠. 그죠? 그냥 숫자는 덤으로 있을 뿐이지 결론은 여기 있는 것들이 현금성 자산에 속한다 안 속한다 맞다 아니다 이것만 찾으면 돼요. 그럼 이건 현금성 자산 이것도 맞고 이건 아니고 이거 아니고 맞고 물론 이 판단은 공부를 할 1, 2주차 그때까지 강의를 잘 듣고 복습하시면 골라낼 수 있습니다. 그럼 솔직히 숫자는 아무것도 아니에요. 이게 계산 문제예요? 물론 이것도 계산은 계산이지. 더하기 빼기 해야 돼. 빼기도 없다. 더하기만 해야 돼. 얼마 더하기 해야 돼요. 근데 이걸 계산 어렵다고 할 거냐? 말이 안 되는 거죠. 그죠? 그리고 시험 문제가 절대 난이도가 엄청 어려워서 계산을 못한다? 아닙니다. 없습니다. 나중에 보세요. 자, 다음 문제. 좀 더 길어졌죠? 좀 더 길어 보이니까 복잡해 보이죠? 근데 이것도 물어보는 건 궁극적으로 뭐냐? 현금 및 현금성 자산입니다. 그죠? 현금 및 현금성 자산이고 자료가 조금 많아진 것 같죠? 아까는 몇 개였지? 아까 앞에서는 8개고 이거는 몇 개냐? 6개, 8개. 똑같네, 8개. 근데 자료가 좀 길게 써 있죠. 길게 써 있죠. 근데 여기서도 포인트가 이거예요. X0년 3월 달에 가입했고 만기는 X2년. 아까 앞에서 정의가 뭐 있었냐면 취득 당시 만기가 3개월이네. 이런 말이 있었거든요. 그런 것들을 판단하는 기준입니다. 이건 1년이네. 얘는 12월이고 만기가 1월이야. 그럼 3개월 이내냐 아니냐 이런 거 판단하는 거. 3개월 이내만 알면은 알 수 있는 거거든요. 이것도 역시 지금 이 문제 답이 뭐 중요한 게 아니라 보여드리는 겁니다. 우리가 최소한의 기본적인 이론 공부만 하면 이런 정도까지 맞출 수 있고 이런 문제가 보다시피 이것도 기출문제잖아요. 지금 계속 보여드리는 거죠. 그러니까 매 회차마다 기본 파트, 기본적인 내용만 알아도 맞출 수 있는 게 의외로 많다. 여긴 좀 길어졌네. 문제가 뭔지 막 길어졌어요. 그리고 분계라는 거, 분계를 하래요. 물론 오늘은 당좌예금이 뭔지 수표 발행이 뭔지 이거 안 배웠기 때문에 잘 알 수가 없는데 여기 중요한 건 당좌예금 잔액이 18,000원인데 오늘 당좌차월 한도가 있고 3만원, 3만원 수표 발행했는데 예금 잔액이 18,000원이에요. 근데 공부가 조금 되면은 예금 잔액을 초과해서 수표 발행했네. 이럴 때 쓰는 게 당좌차월이구나. 당좌차월. 근데 이건 뭐냐? 당좌차월이 있었는데 오늘 2만 원을 입금했네. 그럼 빚진 거 갚아야지. 그럼 당좌차월이라는 부채가 감소하는구나. 이런 것들이 어느 정도 공부가 되면 분계는 어렵지 않아요. 근데 문제는 여기서 당좌차월이 뭔지 아예 모른다 만약에. 그러면은 이 문제 못 푸는 거죠. 근데 당좌차월만 알면 되는데 이걸 언제 배우냐? 강의 2주차. 보통 강의 2주차면 이거 다 배워요. 웬만하면. 배우기 때문에 2주 정도만 소화해도 이 문제 맞출 수 있는 거. 역시 기본만 하면은 진짜 최소한 과락은 면하고도 남는다. 자, 오늘의 취지. 오늘 취지. 이것도요. 이것도 당좌예금이 대변에. 당좌예금이 대변에. 즉 당좌예금은 자산이고 근데 자산은 차변에 와야 되는데 대변에 온다는 얘기는 이때 머릿속에서 당좌차월이 떠오른다면 당좌차월 떠오른다면 진짜 그냥 문제 답은 그냥 나오는 겁니다. 당좌차월. 당좌차월이 단기 차입금 처리한다는 거. 이것도 역시 완전 기본 이론. 그래서 회계원리 공부 시작하자마자 한 2주차만 배워도 문제를 맞출 수 있는. 자, 이제 좀 어려워집니다. 우리 시험이 특히 좋아하는 거. 최근에는 4번밖에 안 나왔네. 22, 3, 4 띄고 6 다음에 나올지 안 나올지 모르지만 은행 계정 조정표. 우리 시험 이거 잘 나오거든요. 근데 이게요. 자, 그다음 여러분 문제 보이시죠? 이제 딱 봐도 복잡해집니다. 이거 뭐라고 써있는데 이거 볼 필요 없어요. 일단 정리는 하긴 했지만 정리할 필요가 없어요. 뭔지 몰라도 돼 일단. 근데 딱 보세요. 일단 많이 써 있잖아요. 많이 써 있으니까 일단 문제 읽는 시간. 근데 아까 우리 한 문제당 우리 시간이 1분 넘었죠. 80문제인데 100분을 주니까 근데 그래
컴퓨터 사인펜으로 마킹하는 시간 다 빼고 그냥 한 문제당 1분 잡아요. 근데 1교시가 시설하고 그리고 회계잖아요. 1교시가. 그럼 시설은 계산 문제가 많지는 않죠. 계산 문제가 일부죠. 근데 회계는 계산이 많지만, 그럼 여러분이 물론 이건 나중에 얘기지만 나는 시설을 먼저 풀 거야 아니면 회계를 먼저 풀 거야, 이건 여러분이 정하셔야 돼 나중에. 그럼 그 원칙은 상대적으로 내가 좀 자신 있는 걸 먼저 푸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아무래도 그냥 시설 교수님 안 계시니까 시설은 계산 문제가 많지는 않아요. 그럼 저는 그래서 시설이 그래도 아주 어렵게 느끼는 사람이 아니라면 시설을 먼저 푸시라. 그럼 동시에 100분이거든요. 그럼 만약에 시설을 다 풀었는데 40분 걸렸다. 그럼 여기 60분 남잖아요. 60분이면 40문제 60분이면 아무리 문제를 천천히 읽어도 이거 푸는데 1분 걸릴까요? 물론 문제 읽는 시간이 몇 분인지는 사람마다 다르니까, 물론 저도 만약에 눈이 안 좋아 그 읽는데 오래 걸려면 근데 시험지 자체는 글자가 좀 크죠. 작진 않죠, 그죠? 그래서 이런 문제 읽는데 만약에 한 몇십 초 걸릴 수 있어요. 그럼 계산은 어떠냐? 글쎄요, 이거를 많이 써 있으니까 일단 어려워 보여. 근데 은행 계정 조정표가 뭐 하는 거냐? 회사 측의 예금 잔액이 13만 원이고 은행 측 잔액은 만 원이다. 불일치 원인 쭉 써 있어요. 그래놓고 일부 내용을 물어보는 거거든요. 어쨌든 이 문제 답을 떠나서 이건 은행 계정 조정표는 원리가 뭐냐면 회사 측의 예금 잔액은 얼마고 은행 측 잔액은 얼마다. 머릿속으로 그려도 되고 아니면 시험 문제지에다 바로 T자 그려서 하면 되니까 은행 측 잔액이 얼마다. 예를 들어서 근데 이런 1, 2, 3, 4, 5 2개 5개죠. 5개의 오류가 있었어요. 5개 오류가 있었는데 그거를 조절해서 나중에 2개의 금액을 얼마로 일치하는지 이걸 확인하는 표예요. 원리가 이겁니다. 원리가. 사실 이것도 그냥 공식이 아니에요. 그냥 내용을 읽어보고 예를 들어서 보세요. 이거 하려면 당좌 예금이라는 최소한의 개념. 내가 은행에다 돈을 넣어놓고 만약에 제가 여러분한테 지금 오늘 1억 원을 드려야 돼. 1억 원. 근데 제가 1억 원을 현찰로 드리려면 5만 원짜리면은 몇 다발이죠? 20다발이에요. 5만 원짜리면 20다발이 1억이죠. 근데 만 원짜리면 100다발인가? 100다발. 그죠? 100다발을 드려야 되는데 자, 우리 쇼핑백이나 007 가방에 하나 채워야지 1억이 되네. 근데 이 당좌예금 거래를 하게 되면 은행에다 제가 돈을 1억이든 10억이든 넣어놓고 여러분한테 1억을 대야 되겠다. 그럼 종이 쪽지에다가 1억 써서 딱 드리면 여러분이 찾아가시면 되는 거고, 이게 당좌예금이에요. 그 내용을 알고 있다는 전제하에 이런 문제 풀 때 예를 들어서 위에 건 안 읽었어요. 그냥 그러려니 하시고 자, 예를 들어서 첫 번째 거 보자. 매출 거래처로부터 받아서 은행에 예금한 수표 6만 원이 부도 처리되었다. 은행으로부터 통지를 못 받았대요. 부도됐대요. 결론은. 이게 뭔 소리냐? 내가 은행에다 맡겼는데 은행에서 조회를 해보니까 부도됐대요. 그 은행에서는 내 통장에서 빼버립니다. 부도됐으니까. 나는 몰랐어. 오늘 알았어. 그럼 이때 이쪽은 뺐고 나는 아무 짓도 안 했어요. 그럼 금액이 똑같아지려면 얘가 뺐으니까 나도 빼야죠. 그럼 나도 6만 원 빼버리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거래를 분석할 줄 알면 누가 어떻게 조정을 해야 되는지는 자동으로 나오는데, 이거를 어떤 분들은 거꾸로 아까 앞에 있는 것처럼 이런 걸 외우려고 들어요. 은행 측 미기입은 은행 측에 더해라. 기발행 미지급 수표는 은행 측에 빼라. 막 이런 식으로 외우려고 들어요. 근데 이걸 어떻게 외워요? 외울 필요가 없는 거죠. 외울 필요가 없이 거래를 분석해서 은행은 어떻게 했고 회사는 어떻게 했다. 이거를 판단하면 됩니다. 두 번째 것도 예를 들어서 은행 업무 시간 이후에 7만 원이 입금되었는데 기말 현재 은행 측의 미기입이다. 예를 들어 오늘이 지금이 오후 5시예요. 오후 5시면 은행문 닫았거든요. 근데 저는 은행 가서 돈 오늘 넣을 수 있어요, 없어요? 자동화 기기 있으니까 넣을 수 있죠. 오늘 넣을 수 있어. 저는 오늘 날짜로 입금시켰어. 근데 은행은 마감 시간 이후에 들어오는 건 다음 날 거래 정산을 하잖아요. 이런 최소한의 내용만 알고 있으면 오늘 현재 회사에는 어쨌든 입금 처리가 됐어요. 근데 은행은 만약 오늘 현재예요. 오늘이 며칠이냐? 5월 30일. 여긴 날짜는 없었죠. 5월 31일이야. 만약에. 왜 5월인? 지금 벌써 8월인데. 넘어가요 그냥. 어쨌든 8월 31일 현재 회사는 입금 처리했는데 은행은 입금 처리 안 됐어요. 원인 알았죠 이제. 그럼 이걸 똑같이 만들려면 어떻게 해야 되냐? 여긴 더했고 여긴 안 했어. 그럼 안 한 쪽에서 더해주면 되겠죠. 안 한 쪽에서 7만 원 입금시켜버리면 돼요. 더해주면 양쪽이 똑같아지죠.
자, 은행 계정 조정표는 양쪽을 똑같이 맞추는 겁니다. 그것만 이해한다면 이런 걸 공식을 외우듯이 할 필요도 없는 거죠. 그러니까 거래를 읽으면서 더하기 빼기 해주면 됩니다. 이런 식으로 나머지도 조절해 주면 돼요. 그랬을 때 일치 금액이 얼마냐 물어볼 수도 있고, 이 문제는 이 중간에 일부 하나만 물어보는 거거든요. 근데 이 문제의 풀이를 떠나서 이런 문제가 이 중요한 건 은행 계정 조정표를 작성하는 이유가 뭔지만 제대로 알면 사실 그냥 풀 수 있다. 이런 문제는 문제 읽는 시간이 만약에 이거 여러분이 한번 시간 심심하면 나중에 스톱워치 가지고 재보세요. 천천히 읽어보시면 그냥 문제를 읽어만 보세요. 몇 초 걸리나. 만약에 이거 읽는데 뭐 50초 걸린다 이러면은 조금 그렇지만, 이제 어느 정도 최소한의 공부가 되면 부도라든가 은행 위기 이런 것들이 선별적으로 문제가 좀 빨리 보일 겁니다. 이렇게 안 걸릴 거예요. 30초 정도면 웬만하면 읽을걸요. 30초가 생각보다 길어요. 그럼 이거 문제 푸는데 30초? 글쎄요, 이건 나중에 어느 정도 조금 풀 줄 아느냐 모르느냐 이거에 따라 다르겠죠. 그러니까 어쨌든 한 문제 1분, 심지어 만약에 시설에서 시간을 좀 아꼈다. 아까 제가 40분하고 60분이라고 그랬는데 만약에 시설하고 회계를 예를 들어서, 근데 시설을 40분이 아니라 너는 시설 잘하는 사람이야. 30분에 풀었다. 그럼 70분 남잖아요. 예? 시간 부족할 일은 없어요, 사실은. 어쨌든 자, 이 문제 답을 떠나서 은행 계정 조정표가 우리 시험에 잘 나오는 것 중에 하나다. 그래서 지금 이건 딱 봐도 일단 글자가 많이 들어가 있으니까 느낌적인 느낌으로는 쉽지 않아 보이죠. 그러나 생각보다 어려운 건 아닙니다. 그러니까 이것도 마찬가지죠. 그 다음 문제도 몇 회야? 24회 문제인데, 자료가 여기 4개, 하나, 둘, 셋, 4개네. 자료 4개입니다. 원리는 같아요. 회사 측 잔액과 은행 측 잔액을 놓고 양쪽을 맞춰주면 돼요. 그리고 이 내용 나중에 보시면 5개 나오든 4개 나오든 그 중에 아마 2개나 3개나 내용이 똑같아요. 아까 했던 것처럼 은행이 뺐는데 회사는 안 뺐다. 예를 들어서, 또는 회사는 더했는데 은행은 안 더했다. 이런 식으로 나오는 게 뻔합니다. 이걸 외울 필요도 없어요. 거래 내용을 이런 걸 어떻게 외워? 그러니까 읽고 머릿속으로 이건 은행은 했다 안 했다, 회사는 했다 안 했다, 이것만 판단하면 됩니다. 지금은 어렵죠. 이런 게 글자가 많이 써 있고 하니까. 자, 그 다음 문제 똑같아요. 이것도 은행 계정 조정표고 자료가 5개 나옵니다. 그럼 자료가 오히려 이렇게 나오면 눈으로 보기에는 쉬운데, 어떤 사람은 기발행 미인출 수표, 그러면 이 소리가 뭔 소리야? 이렇게 되는 거죠. 앞에 있던 문제 1, 2번은 서술형으로 길게 써 있고, 요 3번째 문제는 좀 짧게 요약돼서 써 있는데, 어떤 사람은 기발행 미인출 수표 이러면 이게 뭔 소리인지 몰라요. 한자를 알으면 더 좋겠죠. 수표를 발행했는데 인출되지 않았다. 그러니까 수표를 발행하는 건 회사, 인출되는 건 은행. 회사는 기록했는데 은행은 기록 안 했다. 거래 내용을 분석할 수 있으면 이걸 누가 더해야 될지 빼야 될지 쉽게 나옵니다. 그래서 이런 것도 역시 이론을 원래는 언제 배우냐? 요거는 요즘에 왜 주택 공부하시는 분이 많지 않잖아요. 저 예전에 사회 때부터 강의했다고 그랬죠. 그때는 주택관리사가 시험 응시 인원이 많았어요. 인기 좋았어요. 그래서 한 600명 놓고 강의했거든요. 600명 놓고 강의할 때는 그때는 주택이 인기 좋을 때예요. 그때 강의할 때는 수업시간도 좀 길기도 하고 이러니까. 근데 요즘은 수업시간 4시간씩밖에 안 하니까 기본 강의하고 심화 강의만 이렇게 나눠서 하잖아요. 그럼 기본 강의 때 이건 좀 안 할 수는 있어요. 교재는 맨 앞부분에 있는데 한 2주차 정도에 배우는데, 기본 강의, 심화 강의 시간이 부족하니까 이건 심화 강의로 빼는 수는 있어요. 빼는 수는 있지만 교재로 따지면 앞부분에 있어요. 20% 정도. 그러니까 이것도 역시 사실 심화 강의 내용이 어려워서 심화가 아니라 분량 때문에. 우리 회계 원리 참 안 좋은 게, 이런 얘기하면 안 되는데 회계 원리인데 사실은 회계 원리가 아니에요. 회계 원리가 원래는 대학교 교과로 따지면 1학년 1학기 때 대학교 회계학기 1학년 1학기고, 그 다음 중급회계라는 게 있어요. 회계원리 배우고 나서 그 다음 원가회계, 원가관리회계가 있어요. 아니 우리 시험명은 회계원리잖아요. 그럼 얘만 나와야지. 근데 우리 시험 이거 다 나옵니다. 다 나옵니다. 범위가 너무 넓어요. 그러니까 이래저래 회계 어렵게 생각하는 사람이 많은데, 뭐 어쩌겠어요. 내는 건 우리가 아닌데. 우리는 시험 공부해야지 그냥.
그래서 이렇게 범위는 넓지만 어쨌거나 조금만 전략적으로 접근하면 이런 문제는 뭐 지금으로서는 오늘은 만약에 진짜 처음이다 이런 분들은 딴 나라 말이지만 조금만 공부가 된 사람 이제 이론 강의나 심화 강의를 통해서 이론을 어쨌든 한 바퀴 이상 제대로 돌리면 솔직히 이런 문제는 거저먹기에 가까운 문제다. 다만 눈으로 보기에는 문제가 많잖아요. 문제가 많이 써 있으니까 쉽게 느껴지진 않죠. 근데 이런 것만 조금 견뎌내시면 됩니다. 자, 그 다음이 또 중요한데 넘어갈게요. 그 다음 진짜 중요한 게 또 이거 진짜 중요한 게 이겁니다. 이건 이제 다음 시간에 할 건데요. 보다시피 거의 매번 이제 대충 따져도 제가 20회 이후만 써놨다고 그랬죠. 이거 우리 시험이 진짜 많이 나오는 겁니다. 근데 우리 시험뿐만 아니라 모든 시험에 많이 나오는 거예요. 근데 이것도 오늘은 지금 하는 것도 아니고 안 하는 것도 아니라 좀 그렇지만 일단 계속하는 주제 그리고 이제 지금부터 조금씩 약간 내용이 어려워지는 거니까요. 또 그러려니 하고 또 다음 시간에 잠깐 쉬었다가 다음 시간에 요거에 대해서 조금 더 알아볼게요.